안녕하십니까. 소아 심폐소생술 강의를 맡은 삼성서울병원 응급학과 이세욱입니다. 강의 내용은 소아 CPR에서 가슴 압박, 구조호흡, 제세동, 소아 CPR 알고리즘, 소아 기도 이물 처치, 소생 후 치료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아 심폐소생술 프로토콜을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적용해야 하나 이런 궁금증이 먼저 들 텐데요. 일단 신생아는 심폐소생술 프로토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잘라보자면 0일에서 28일 정도까지를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애가 미숙아이고 NICU에 계속 재실 중이고 아직도 신생아의 피지올로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보다 나이가 더 들더라도 네오네이트 리서시테이션 프로토콜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아의 기본 심폐소생술은 29일에서부터 사춘기 이전까지로 잡아요. 사춘기 이전으로 잡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컬랩스된 환자를 마주쳤을 때 얘가 소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랜드마크를 좀 정해볼 수 있거든요. 보통 상체를 벗겼을 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여자는 브레스트 디벨롭먼트가 되기 시작할 때, 남자는 엑실러리 헤어가 나타날 때, 그때를 이제 사춘기로 보고, 그런 체인지가 없으면 PBLS를 하고, 그런 체인지가 나타났으면 성인 BLS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 안에서 CPR이 났을 때는 대부분 아이의 나이를 알잖아요. 그래서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아의 어드밴스드 라이프 서포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를 기준으로 사춘기 이전일 때는 저희가 15대 2를 따르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30대 2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거기서는 나이로 명확하게 잘라줬거든요. 그래서 8세 미만일 때는 소아 심폐소생술을 적용하고 8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인의 심폐소생술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뭐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 것이, 뭔가 과학적인 이유로 이걸 자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고 저렇게 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 이걸 그냥 그 이유와 각 나라별로의 적용 방식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소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체인 오브 서바이벌은 먼저 조기에 인지하고 빨리 신고하는 거, 그리고 일단은 하이 퀄리티 CPR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최대한 빨리 제세동기를 붙여서 제세동을 시행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빨리 전문 소생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소생하게 되면 뭐 며칠 동안 그 소생술 이후에 치료를 적절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퇴원하고 나면 나중에 재활치료 같은 리커버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체인 오브 서바이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심정지가 일어나는 것보다 심정지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아에서는 1세 이상 소아 심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이고, 이 외상들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반인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아이를 차에 태울 때 안전띠를 착용하고 카시트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5세가 넘어가면 이제 드라우닝이 가장 흔한 사망의 원인이 되는데 물놀이 같은 거 할 때 익수를 예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 자살이 또 가장 흔한 사망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예방할 수 있게 정신과적 서포트를 잘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영아일 때는 그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푹신한 바닥에 눕히지 않고 엎드려 재우지 않아서 자는 중에 갑자기 사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손상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0년도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체인 오브 서바이벌에 인저리 프리벤션이 있었는데, 이제 뭐 서바이벌 체인의 간소화를 위해서 이제 그거는 강조되지는 않고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CPR 가이드라인은 5년마다 리비전이 되고 있는데 2025년도에 리비전 버전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소아 CPR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왼쪽에서 보이는 투핑거 컴프레션 방법이 없어졌어요. 영아일 때 영아들은 워낙 가슴이 작아서 성인들처럼 손바닥으로 누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했던 방식은 혼자 있을 때는 옆에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가슴을 누르고 30대 2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호흡을 해줬거든요. 이거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뭐 최근 스터디 결과를 보면 투핑거로는 충분히 가슴을 압박할 수 없다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서 이제 더 이상 투핑거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2인 구조일 때만 사용하던 투썸 인서클링 방법을 혼자일 때도 하고 2명일 때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자의 뭐 발밑이나 머리에서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기는 더 힘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압박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썸 인서클링 핸드 테크닉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하는 방법은 환자의 그 흉곽을 양손으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엄지로 두 엄지로 니플 라인 바로 아래쪽을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혼자일 때는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30대 2로 컴프레션을 해주고요. 2명 이상일 때는 아무래도 소아는 대부분 이제 호흡 정지에 의한 CPR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호흡을 많이 넣어주는 편이 좋거든요. 그래서 2명 이상일 때는 15대 2로 컴프레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똑같은 1세 이하라고 해도 애들마다 크기가 다르고 또 이제 소생술을 제공하는 사람의 뭐 힘이나 손의 크기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거나 애가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충분히 흉곽을 감쌀 수 없다고 하면 그 어른이나 소아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바닥, 손꿈치를 이용해서 스터넘 하부 2분의 1을 누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누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인펀트한테 뭐 나의 모든 힘을 실어가지고 누르면 안 되겠죠. 그래도 손꿈치의 일부를 이용해서 스터넘의 하부 2분의 1만 누를 수 있도록 하고 누르는 깊이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펀트에 맞는 위치로 눌러야 됩니다. 1세 이상인 소아의 경우 아까 봤을 때 1세 이상부터 사춘기 이전까지를 얘기했었죠.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애가 작으면 한 손으로 누르게 돼 있고요. 애가 좀 크거나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뭐 힘이 없을 때 아니면 구조술을 계속하면서 힘이 점점 없어지게 되면 두 손으로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누르는 위치는 흉골 하부 2분의 1로 똑같고요. 이걸 이제 한 손으로 누를 것이냐, 두 손으로 누를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영아 1세 이하인 경우에는 투썸 인서클링을 메인으로 하는데 이걸 못하겠으면 원핸드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인 경우에는 한 손이나 두 손을 사용하고 이제 성인을 따르는 사춘기를 지난 아니면 뭐 한국형 알고리즘에서는 8세 이상인 경우에는 두 손으로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속도는 뭐 나이와 상관없이 분당 100에서 120회를 누르게 돼 있고요. 사실 뭐 소아들은 심장이 더 빨리 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더 빨리 130회, 150회 이렇게 누르는 게 특별히 이득이 증명된 바가 없고 소생술을 시행하는 사람이 빨리 피곤해지기 때문에 100에서 120회를 소아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뭐 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깊이를 정하기도 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흉골, 그 흉곽 앞과 뒤의 다이아미터의 3분의 1을 누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뭐 대충 센티미터로 가늠을 해보면 영아에서는 4cm, 차일드에서는 5cm, 뭐 혹은 이제 한국형에서는 4에서 5cm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5에서 6cm를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소아에서도 당연히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코일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이완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완을 시켜줘야지
심장이 계속 눌려 있지 않아서 심장으로 이제 피가 다시 채워지는, 그래야 또 다시 눌렀을 때 뭐 머리나 심장 쪽으로 피가 잘 갈 수 있으니까 컴플리트 리코일을 소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CPR 상황에서 구조호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아 환자들의 심정지는 대부분이 호흡이 문제인 호흡정지가 주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핸즈 온리 CPR보다는 꼭 구조호흡을 동반한 CPR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소아 환자에서는 15대 2로 주는 게 좋은데, 혼자 있을 때는 15대 2로 하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면서 체스트 컴프레션이 너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30대 2로 하고, 혼자가 아닌 경우에는 15대 2로, 한 사람은 호흡을 맞고 한 사람은 가슴 압박을 맞는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공호흡에 의지가 없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구조자는 가슴 압박 소생술만 시행을 해도 되는 걸로 한국형 가이드라인에는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즘은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구급 지도를 받으면서 CPR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0대 2로 CPR을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호흡을 넣는 양은 나의 그 모든 숨을, 타이달 볼륨을 다 불어 넣어주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냥 에어웨이를 열고 불었을 때 가슴이 충분히 부풀어 오를 정도의 양을, 이것도 너무 빨리, 너무 많은 프레셔로 호흡을 주게 되면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식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초에 걸쳐서 부드럽게 가슴이 충분히 부풀어 오를 정도의 양을 2번 불어넣고 다시 컴프레션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에어웨이를 열어주기 위해서 보통 헤드 틸트 친 리프트를 하는데, 영화에서는 애들이 머리가 크고 그래서 뉴트럴 포지션으로 해주는 것 정도로도 에어웨이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 호흡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마우스 투 마우스 앤 노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이랑 코를 같이 구조자의 입에 넣어가지고 숨을 불어 넣어줘야지 코로 공기가 안 셀 거잖아요. 근데 애는 작으니까 그렇게 불어 넣어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성인이나 소아 좀 큰 애들은 입으로 공기를 넣어주게 되는데, 그럴 때는 코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펀트에서도 뭐 입으로만 넣어주고 코를 막아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 입으로 마우스와 노즈를 같이 덮어가지고 숨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 이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소아에서는 저희가 많이 봤던 헤드 틸트 친 리프트에서 스니핑 포지션을 만들어서 에어웨이를 열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1초에 한 번씩 2번 호흡을 불어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마우스 투 마우스로 하고 있죠. CPR 상황에서 구조 호흡. 그런데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저희와 같은 전문가죠. 백밸브 마스크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산소가 있다면 100% 산소를 어플라이를 하고요. 사춘기 이전인 영아나 소아인 경우에는 2인 이상 구조 시 15대 2로 하자고 했죠. 그래서 가슴 압박 15번을 하고 난 다음에 2명, 3명이더라도 가슴 압박을 중단하고 호흡이 잘 들어갈 수 있게 구조 호흡을 2번 해줍니다. 하지만 사춘기 이후가 되면 뭐 PBLS, PALS 상관없이,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30대 2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컴프레션과 백밸브 마스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냥 백마스크 벤틸레이션을 하더라도 CPR 성적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인투베이션에 페일하게 되면 그게 CPR 성적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전문 기도기를 삽입할 필요가 없고, 뒤에서 알고리즘을 보더라도 인투베이션은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잘 될 때,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인투베이션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 밖 심정지에서는 굳이 뭐 인투베이션이나 뭐 그 성문 위 기도기, 뭐 LMA나 아이젤 같은 그런 거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백 마스크 벤틸레이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가이드라인에서요. 그런데 전문 기도기가 삽관이 되고 나면
구조 호흡이 달라집니다. 일단 뭐 100% 산소를 줘야 되는 건 똑같고요. 전문 기도기가 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가슴 압박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가슴 압박 중단 없이 호흡을 넣어줄 수 있는데, 이 전문 기도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기관 내 삽관, 엔도트라케알 인투베이션, 그다음에 원래 트라키오스토미가 있는 환자들은 트라키오스토미, 뭐 CPR 중에 그걸 새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꼭 이렇게 성문을 지나지 않더라도 성문 위에 꽂을 수 있는 성문 위 기도기 이런 거를 넣었을 때는 사춘기 이전인 경우에는 2에서 3초에 한 번씩 가슴 압박 중단 없이 구조 호흡을 넣어주면 되고요. 이게 호흡을 자주 넣어주면 나이에 맞는 충분한 환기가 돼서 뭐 산소 공급이나 이산화탄소 워시아웃, 그래서 엑시도시스가 좋아지고 이런 거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항상 과환기를 피하는 이유가 환기를 많이 하면 이 흉곽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순환 혈류가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가 머리나 심장 쪽으로 잘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다가 2025년도에 정해진 거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6초에 한 번씩 성인처럼 가슴 압박 중단 없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수를 보면 어릴 때일수록 그 정상 호흡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인펀트일 때는 2초에 한 번씩, 뭐 조금 더 나이가 많으면 3초에 한 번씩 이 정도를 짜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그 CPR을 하는 리더의 판단 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 호흡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소아라고 얘기하는 인펀트와 차일드에서는 전문 기도기가 없을 때는 일반인이나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는 30대 2로 1인일 때 그렇게 진행을 하고 2명일 때는 15대 2로 한다. 이게 다르고요. 전문기가 삽입이 되고 나면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1인일 때는 30대 2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사실 이런 상황은 거의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2명 이상일 때는 2에서 3초에 한 번씩 가슴 압박 중단 없이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CPR이 아닌 호흡정지,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는데 호흡만 불어 넣어줘야 될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2에서 3초에 한 번씩 호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인에 준해서 볼 수 있는 사춘기를 지난 환자들은 전문 기도기가 없을 때는 뭐 1인이든 2든 30대 2로 하시면 되고요. 전문 기도기가 삽입되고 나면 6초에 한 번씩 하면 되는데, 한국형 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이게 6초에 한 번이면은 1분에 10번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나이가 뭐 9세나 10세나 이러면 6초에 한 번씩 하는 게 너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에서 20회 퍼 분으로 전문가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막 명확하게 이걸 꼭 지켜야 된다기보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전문가 판단에 맡기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흡 부전이 소아의 주요 어레스트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세동기를 최대한 빨리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내 눈에서 애가 갑자기 쓰러지는 서든 콜랩스는 호흡 부전이 원인이라기보다는 뭐 심장 쪽 부정맥이나 이런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소아에서도 제세동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 제세동기는 대부분 성인 대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소아용 패드가 있어요. 보통은 8세 25kg 기준으로 소아용 패드를 붙이는데, 소아용 패드를 붙이면 그 호환되는 기기에서 에너지도 소아에 맞게 좀 감쇄가 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8세 미만 25kg 미만일 때는 소아용 패드를 이용하면 좋은데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성인용으로 쓸 수 있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어쩔 수 없으면 성인용을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인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드가 이렇게 큰데 애 가슴은 쪼만해가지고 성인처럼 여기 이렇게 붙일 수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작으면 패드를 앞뒤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의료진이고 저희는 수동 제세동기를 쓸 수 있잖아요. 병원에서는 당연히 수동 제세동기를 쓰고요. 그때는 이제 에너지 설정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제세동할 때 이니셜 샥은 2줄 per kg라고 그냥 뭐 가르쳐주기 편하니까 그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요. 뭐 조금 더 넓게 보자면 2에서 4줄 per kg를 하고 뭐 항상 최대 용량은 성인 용량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로 2줄 per kg 혹은 2에서 4줄 per kg를 주고 세컨드는 4줄 per kg를 주고 그러고 나면 뭐 점점점 올려가지고 주게 돼 있는데 뭐 최대한 10줄 per kg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애가 13kg인데 2줄 per kg를 주려면 26줄 줘야 되는데 여기 20줄, 30줄 있으면 당연히 20줄 주면 안 되겠죠? 더 그거보다 높은 30줄로 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거나 같게 에너지를 설정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제세동기 패들이 원래는 이렇게 성인용으로 있는데 얘를 뺄 수 있거든요. 이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쇽 잡아 빼면 안에 있는 인펀트용 패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인펀트 10kg 미만, 10kg 미만인 경우에는 인펀트용 패드를 사용합니다. 자, 이게 CPR 신고는 언제 하는가? 환자가 실제로 심정지일 때 CPR 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내 저희 병원 내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당연히 국제적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환자가 불러도 반응이 없을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병원 내 모두.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당직을 서고 있는데 CPR 신고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급하게 뛰어갔는데 실제로 심정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신고를 한 분을 칭찬해주고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거기서 뭐 실제로 어레스트가 아닌데 왜 이랬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 반응이 없을 때 일단 신고를 하고요. 신고를 하고 나서 일반인은 5에서 10초 동안 호흡을 확인하고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는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확인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인펀트는 카로티드 아테리가 잘 안 만져지고 목도 짧아가지고 브라키알 아테리를 만지도록 되어 있고요. 차일드에서 성인까지는 카로티드 아테리를 만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피모랄 아테리를 이렇게 같이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호흡을 확인하고 손으로는 맥박을 확인을 합니다. 당연히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으면 심정지로 인지하고 CPR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호흡이 없는데 맥박이 만약에 있다. 그럼 이거는 맥박이 일단 있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호흡만 제공을 해주면 되니까 구조 호흡을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일반인은 의식 확인하고 의식이 없으면 구조를 요청하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고 스피커폰을 이용을 해서 그 119의 지도를 받아서 CPR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스피커폰이 없다, 핸드폰이 없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을 찾아가서 일단은 구조 요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실제로 어레스트인지 호흡을 확인을 해보고 30대 2의 CPR을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전문가 2인 이상이다. 뭐 이것도 간단하죠. 의식을 확인을 하고 의식이 없으면 구조 요청을 한 사람이 하고 오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확인을 하게 되고 둘 다 없으면 심정지에 준해서 30대 2로 하다가 다시 이제 구조 요청한 사람이 돌아오면 2인 이상 구조자가 되면 소아인 경우 사춘기 이전인 경우에는 15대 2로 CPR을 스타트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가 문제예요. 혼자 있을 때는 일단은 여기까지는 의식을 확인을 하고 의식이 없으면 구조 요청을 하게 되는데 뭐 핸드폰이 있고 그러면은 스피커폰으로 구조 요청을 하면서 이 CPR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렇게 CPR을 먼저 2분 해볼 수 있는 콜 패스트의 개념이 있어요. 저희는 전문가고 얘가 호흡 부전에 의한 그런 CPR이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은 신고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신고를 하는데 내가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분 정도 CPR을 30대 2로 해보고 2분을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고 나서 신고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알고리즘의 간편화를 위해서
뭐 한국형 알고리즘에서는 그냥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권고를 하는 정도이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심장이 원인이다. 내 눈앞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그런 경우에는 AED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콜 퍼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화기가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빨리 뛰어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다시 돌아와서 CPR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 부전인 경우와 심장 원인이 의심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달리 봐야 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전문가라면 호흡 부전인 경우에는 콜 패스트로 2분간 먼저 CPR을 해볼 수는 있다. 근데 심장이 원인인 경우에는 애를 놔두고 일단은 신고를 빨리 먼저 해야 된다. 이 차이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아 기본 소생술의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일단 심정지가 확인이 되고 나면 CPR을 시작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소아는 호흡 부전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먼저 불어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알고리즘의 간소화를 위해서 CAB로 컴프레션을 먼저 하고 호흡을 2번 불어 넣는 걸로 소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정지가 확인이 되면 혼자 있을 때는 30대 2, 둘이 있을 때는 15대 2로 CAB로 컴프레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조 호흡을 넣어주는 시퀀스로 CPR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2분마다 펄스 체크하고 AED의 리듬을 확인을 하는 거는 뭐 전문 소생술이든 기본 소생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BLS는 애가 돌아왔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애가 갑자기 반응이 있고 움직이고 하게 되면 이제 ROSC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중단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뭐 119를 태워서 ALS를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아에서는 특이하게도 심장이 뛰는데도 CPR을 하고 가슴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아 심장은 한번 박출하는 스트로크 볼륨이 낮고 심박수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트레이트가 떨어지면 카디악 아웃풋에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호흡 부전이 왔을 때 소아는 저산소증에 의해서 반응적으로 브라디카디아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산소증이 있는 상태에서 최선의 호흡 보조를 해서 산소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백밸브 마스크로 환기도 잘 시켜주고 있는데도 심박수가 계속 60회 미만이면서 그래서 이제 순환 부전이 실제로 온 사인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의식 저하나 호흡 곤란이나 흉통 아니면 뭐 실제로 BP를 쟀을 때 BP가 너무 낮다 이런 게 있으면 펄스가 있더라도 CPR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알고리즘에 보면 일단 호흡 부전이 있으면 벤틸레이션 서포트를 해보는데 그럼에도 2분 정도 뭐 이걸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트레이트가 계속 60회 미만이고 퍼fu전 사인이 있다. 그러면은 CPR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BLS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뭐 그 상황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을 하고 불러서 반응이 없으면 신고하고 제세동기 갖다 달라고 한 다음에 5에서 10초 동안 호흡과 펄스를 동시에 확인을 하고 호흡 부전만 있으면 벤틸레이션 서포트를 하지만 충분한 환기에도 불구하고 하트레이트가 60회 미만이면서 푸어 퍼퓨전 사인이 있으면 CPR을 하고 당연히 호흡과 맥박이 동시에 없거나 뭐 호흡이 심정지 호흡이거나 하면은 CPR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30대 2 아니면 15대 2로 하면서 제세동기를 가져오면 제세동기를 붙여서 제세동기 2분마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CPR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소아 전문 소생술도 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소아 전문 소생술은 CPR 팀이 있고 다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고 수동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고 전문 기도기를 사용을 할 수 있죠. 백밸브 마스크는 전문 기도기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뭐 특별한 약을 에피네프린이나 뭐 기타 등등의 약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모니터를 먼저 연결을 해서 이 리듬이 샤커블 리듬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소아든 성인이든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니터가 연결되는 순간 일단 다 핸즈오프를 하고
샤커블 리듬인지를 확인을 하고 최대한 재세동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재세동은 늦으면 늦을수록 다시 리듬이 돌아올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샤커블 리듬일 때는 일단 샥을 가장 빠르게 하고, 넌 샤커블 리듬일 때는 에피네프린을 최대한 빠르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IV 라인을 먼저 확보를 해보는데, IV 라인이 잘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골강내 주사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인펀트나 차일드일 때는 15대2로 하다가 전문 기도기가 확보가 되고 나면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인투베이션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처치가 다 잘 되고 있을 때 시행을 하고, 2020년도 이후에 이제 인펀트부터 차일드까지 모두 커프드 튜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커프드는 이제 사용을 거의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PR 팀은 보통 이제 팀 리더가 있고요. 팀 리더는 보통 발 밑에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를 포함해서 상황을 보면서 지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에어웨이를 맡는 사람과 컴프레션을 하는 사람, 펄스 체크도 같이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 라인을 확보하고 약을 주는 사람과 재세동을 하고 모니터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기록을 하는 이렇게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아 전문 소생술에서 사용되는 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 뭐 CPR에서 가장 중요한 약은 에피네프린이잖아요. 성인은 1mg을 3에서 5분마다 주는데, 소아에서는 0.01mg per kg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kg라고 하면 0.1mg이니까 되게 작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얘를 10배를 희석을 해요. 그래서 원래 에피네프린이 1mg인데 그게 1ml거든요. 근데 그걸 10배를 희석하면 10ml가 되죠. 그래서 10kg이면 0.1mg을 주는데 걔는 1ml예요. 근데 여기서 투약 오류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너무 적은 양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약이 용량이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제 맥시멈 용량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1mg이고요. 3에서 5분마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세동은 뭐 2줄 퍼 케이지나 2에서 4줄 퍼 케이지로 이니셜을 시작을 하고 4줄 퍼 케이지하고 조금씩 올리다가 최대한 10줄 퍼 케이지까지 줄 수 있고요. 이제 계속 샤커블 리듬이 반복이 되면 아미노다론을 쓸 수 있는데, 성인에서는 이니셜 300, 다음 150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맥시멈 용량은 동일한데, 소아에서는 어쨌거나 5mg per kg를 3번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 이니셜로는 맥시멈 300, 그 다음 거는 맥시멈 150으로. 아미노다론을 주거나 리도카인을 주거나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리도케인을 준다고 하면 1mg per kg를 주는데, 단 이제 두 가지 약을 동시에 사용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V 라인이 확보가 안 되면 골강내 주사로 IO 라인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약을 투여하고 나서는 그걸 플러싱을 잘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걔가 다시 그 혈관으로 타고 잘 갈 수 있게 IO를 사용을 할 때는 5에서 10ml의 생리 식염수를 약을 주고 나서 덩이 주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펄스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일단 CPR을 시작을 했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리듬 체크죠. 리듬 체크를 해서 만약에 샤커블 리듬이면 샥을 빨리 주고 2분마다 리듬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샥을 주고 바로 리듬을 확인하지 않고 2분 동안 무조건 CPR을 해요. 2분 하고 나서 다음 리듬을 보고 또 샤커블 리듬이면 샥을 주면서 에피네프린을 주고,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샥을 3번까지 줬다. 그 샤커블 리듬이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다론이나 리도케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샤커블 리듬이 아니다. AC 스토리나 PEA다. PEA가 이제 펄스가 없는 그 EKG에는 뭐가 나오는 그런 리듬이거든요. 그럴 때는 에피네프린을 최대한 빠르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에피네프린을 주고 3에서 5분의 간격으로 주고 2분마다 리듬 체크는 하고, 계속 뭐 넌 샤커블 리듬이면 에피네프린 주면서 반복을 하는데 계속 리듬이 안 돌아온다. 계속 어레스트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교정 가능한 그런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5H, 5T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저혈량이 있는지, 저산소, 그 다음에 엑시도시스, 그 다음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칼륨이 너무 높거나 낮진 않은지, 저체온이 많진 않은지, 그 다음에 텐션 유머소락스, 탐폰, 카디악 탐폰, 톡신, 펄모너리 엠볼리즘, 그 다음에 MI 이런 게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뭐 컴프레션 방법이 있고, 이게 펄스 알고리즘에도 불구하고 뭐 약 용량이나 이런 거는 소화를 따라서 가지만, 그래도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컴프레션은 펄스 알고리즘을 따르더라도 30대 2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땐 당연히 30대 2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인투베이션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슴 압박을 중단하지 않고 호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교정 가능한 원인 5H, 5T에 대해서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하이포볼레미아가 있을 때 아이소토닉 플루이드나 블러드를 10ml/kg를 여러 번 반복해서 줄 수 있다. 하이퍼칼레미아가 있을 때는 인슐린을 쇼덱팅, RI 보통 쓰는데 0.1 유닛/kg를 주고 거기에 덱스트로즈를 섞어가지고 준다. 하이포칼레미아가 있으면 뭐 적절한 속도로 리플레이스 해준다.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있을 때는 ERC에서는 10% 덱스트로즈를 2ml/kg를 주고 필요하면 반복해서 주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 거에서는 이걸 조금 더 많이 주거든요. 0.5만 돼도 10%로 5ml/kg고, 얘가 좀 크면 용량이 너무 많으니까 50%로 주면 50%로 1ml/kg 정도 되는데,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상황에 맞게 주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레스트 상황이라고 하면 뭐 충분히 주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PR을 하는 도중에 CPR 퀄리티가 적절한지, 그래서 뭐 내 체스트 컴프레션 그런 뎁스나 뭐 이런 게 적절한지를 판단을 할 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추가가 된 게 A라인이 잡혀 있는 경우에 다이아스톨릭 아터리알 블러드 프레셔를 보고, 인펀트인 경우에는 25 이상, 차일드인 경우에는 30 이상을 타겟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ETCO2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명확하게 기준점은 제시는 못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CPR 피드백 디바이스를 이렇게 대고 컴프레션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피드백 받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깊이나 횟수나 이런 거를 잘 참고를 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CPR 상황은 아니고, CPR은 아니고 펄스도 있고 뭐 BP도 잡히는데, 타키카디아인 경우에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이거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순환 부전이 있느냐. 그래서 뭐 애가 의식이 떨어지거나 뭐 숨차고 가슴이 아프고 이런 사인 오브 샥, 모틀링이 있고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혈압이 낮거나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이게 가르는데, 만약에 이런 순환 부전이 있으면 뭐 간단하게는 이제 카디오 버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크로나이즈드 해서 카디오 버전을 하는데 에너지는 0.5에서 1줄/kg를 주고 최대한 2줄/kg, 200줄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환 부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로우 QRS에 PSVT가 의심이 되면 카디오 버전을 하기 전에 아데노신을 써볼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급한 상황에서는 일단 카디오 버전 하는 거고, 세데이션을 원래 하면 좋지만 뭐 이게 의식이 처지고 하이포텐션이 되게 위급하다 그러면 이제 세데이션 하지 않고 카디오 버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이게 네로우 QRS인지 와이드 QRS인지를 나눠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이 되어 있는데요. 네로우 QRS이고 아마도 SVT 같으면 아데노신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와이드 QRS인데도 이게 레귤러 타키카디하고 이게 뭐 모노몰픽하고 모양이 다 똑같고 레귤러하고 그러면은 이게 와이드지만 PSVT에 뭐 워낙에 전도장애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데노신을 한번 써서 이게 심실 빈맥인지
아니면은 SVT인지를 감별을 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VTAC이면은 아데노신을 써도 반응이 없고요. SVT면 반응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데노신을 줘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데노신의 용량은 성인에서 6, 12, 12 주잖아요. 성인에서는 0.1, 0.2, 0.2 이렇게 줍니다. 하지만 이제 WPW 신드롬에서 와이드 QRS가 있을 때는 아데노신은 금기니까 주시면 안 됩니다. 브라디카디아인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좀 이어지거든요. 환자가 브라디카디아하고 펄스가 있는데 순환 부전이 있다. 만약에 있으면 일단 산소와 환기를 충분히 해줍니다. 그래서 100% 산소로 충분한 백바스크 벤틸레이션을 해보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뭐 브라디카디아가 있는데 뭐 증상은 전혀 없다. 그러면 그냥 면밀히 경과 관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 부전이 있어서 산소를 충분히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트레이트가 60회 미만이면서 순환 부전이 있다. 그러면 이제 CPR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뭐 CPR 앞에서 말씀드린 뭐 에피네프린 주고 5AC, 5T 보고 뭐 이런 거를 감별을 하면 되는데, 특별하게 이제 심장이 원인인 경우에만 아트로핀과 이제 그 피부에서 심장을 뛰게 만드는 페이싱을 주는 이런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트로핀은 이런 저산소증에 의한 브라디카디아일 때는 사용하지 않고요. 실제로 환자가 베이글 톤이 증가되어 있거나 프라이머리 AV 블럭일 때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TCP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뭐 컴플리트 블럭이 있거나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일 때만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환자들에서는 심장이 원인이 아닐 때는 충분한 산소와 환기를 제공을 했는데도 심박수가 60회 미만이면서 순환부전이 있으면 CPR을 시작한다. 그리고 뭐 CPR 알고리즘에 따라서 에피네프린을 준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데서 다루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포린바디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을 좀 자세히 다뤄볼게요. 특히나 이제 어린 차일드 아니면 영아들한테는 사실은 뭐 거의 안 주는데 보통 뭐 한 1세에서 6, 7세 정도까지 풍선, 음식인데 이제 견과류 같은 거. 견과류 같은 게 애들이 이빨이 많지가 않고 앞니 같은 걸로 이제 툭 끊어 먹다가 그 잘린 조각이 입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이제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견과류나 포도 같은 거 아니면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거를 입에서 넣다가 기도로 쏙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소아에서는 견과류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게 교육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실제로 먹고 기도 이물이 되어서 뭐 내시경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린바디 옵스트럭션이 되더라도 완전히 컴플리트 옵스트럭션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마일드한 경우에는 기침도 할 수 있고 목소리도 낼 수 있고 혼자서 숨을 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비어한 경우에는 목소리도 낼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고 이러면서 이제 곧 콜랩스가 되겠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애가 그 목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는데 이걸 유니버설 초킹 사인이라고 하는데, 목에 기도 이물이 걸리면 무의식 중에 이런 모습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갑자기 말 못하고 숨을 못 쉬면서 목을 이렇게 잡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초킹으로 생각을 하고, 뭐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혹시 뭐 기도에 이물이 걸렸나요? 물어보면 이제 살짝 끄덕끄덕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보고 이제 기도 이물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일드인 경우에는 뭐 숨도 쉴 수 있고 이럴 때는 계속 기침을 해서 에어웨이를 유지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병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예 목소리도 낼 수 없고 숨이 쉴 수 없는 경우에는 매뉴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매뉴버를 하다가 환자가 의식이 없어진다. 그러면 뭐 굳이 펄스 체크 이런 거 하지 말고 CPR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 하는 방법은 5 백블로 5 체스트 스러스트인데, 여기 보시면 가슴 흉골 하부 2분의 1 정도를 한 손으로 CPR 때랑 마찬가지로 누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컴프레션이라고 하지 않고 체스트 스러스트라고 하는 이유는 뭐 CPR처럼 이제 깊이나 횟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을 밀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체스트 스러스트라는 말을 쓰지만
어쨌거나 뭐 위치나 이런 거는 CPR과 동일하다. 그래서 등을 5번 두드리고 가슴을 5번 누르고 이러면서 보는 거거든요. 얘를 보면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머리가 아래쪽으로 가게 눕히고 이 다리를 이렇게 지지를 하고 앉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앉지 못할 수도 있으면 약간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포지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이제 한 손으로 머리를 받쳐주고 이렇게 팔로 몸을 지지한 다음에 다른 손으로 오른손으로 가슴을 5번 누르고 등을 5번 두들긴 다음에 다시 돌려가지고 포린바디가 나왔는지 손가락으로 열어가지고 이 만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인펀트에서는 체스트 컴프레션을 투썸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매뉴버를 할 때 투썸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투썸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가이드라인이랑 한국형 가이드라인은 인펀트일 때 포린바디가 있으면 앞에서 보셨던 손바닥으로 원핸드로 누르는 매뉴버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원핸드로 누르시는 게 매뉴버 하기가 훨씬 편하다. 근데 이제 1세가 넘어가게 되면 5번 등을 두드리고 그다음에 애가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앱도멘 스러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손을 주로 주먹을 쥐어가지고 주먹을 명치랑 배꼽 사이에 위치를 하고 오른손이랑 이렇게 양손으로 그 안쪽으로 누르면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5번 해서 5번 두드리고 5번 스러스트 하고 똑같이 이제 입안의 힘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앱도멘 스러스트를 인펀트에서는 못하는 이유가 영아들은 흉곽이 작고 그 리버나 이런 장기들이 다 저기 갈비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인펀트에서는 이걸 하게 되면 장기가 너무 많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가지고 인펀트에서는 앱도멘 스러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시면 일단은 시비어 옵스트럭션이 의심이 되면 119에 신고를 하고 매뉴버를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시비어 옵스트럭션이 아니면 계속 기침을 하도록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블로우를 하고 체스트 스러스트를 하든지 앱도멘 스러스트를 하든지 하시면 되고 이건 이제 인펀트니까 체스트 스러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애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면 CPR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건이 나왔는지를 계속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블라인드 핑거 스위브는 금기인 게 이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입안에 넣고 휘젓다 보면 그게 오히려 또 다시 아래쪽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핑거 스위브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세 호전될 때까지 반복하고 의식이 없어지면 CPR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가 ROSC가 되고 나서 소생후 치료에 대해서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직 자세히 아실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축기 혈압이나 그 평균 혈압을 첫 6시간 내에는 연령별 수축기 혈압의 10%일 이상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이대마다 다 혈압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에 맞게 수축기 혈압의 10%일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원래 예전에는 5%일이었는데 이게 좀 리비전 되면서 10%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제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목표 체온 치료를 소아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일 동안 32에서 34도로 유지했다가 36에서 37.5도로 바꿔주도록 하든지 아니면 5일 내내 36도에서 37.5도로 계속 유지를 하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5일 동안 저체온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94에서 99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걸 막 너무 산소를 많이 주면 산소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게 유지를 하고 이산화탄소는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게 유지를 하면서 항경련제는 예방적으로는 뭐 권장되지 않는데 당연히 경련을 하면 경련이 멈출 수 있게 충분히 매니지를 하고 그다음에 뭐 뇌파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통 ROSC가 되고 나면 이제 보호자들이 애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예후 예측은 뭐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인자를 통해서 하고 최소 이제 72시간 이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아 심폐소생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